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차예요.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된다거나. 안전한 전세는 있죠.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계약서 쓰려면 등기번호는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치 집을 알아볼 때 그 매매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금 실거래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공시가격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두 개 봐가지고 공시가격이 근저되어 있다. 그러면 60에서 70% 세이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등기번호 연락해 주니까 대출 없다 그러면 그런 건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의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것들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회피하라고 그럽니다. 구토 실거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한다 해도 위험하다는 거죠.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신축 빌라는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좀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보시긴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주변 시세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거는 신탁된 부동산 관련해서거든요. 이게 신탁 회사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건데 이걸 모르시고 실소유자가 이제 그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사자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내 임대차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집값의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제발 앱 이용해서 부동산 이용하지 마십시오. 앱에 올라간 거 대부분 있잖아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이 광고한 거 아닐 겁니다. 분양업자나 대행업자들이 광고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닐 거라고 봐요. 이미 협력 관계를 맺어놓은 분양 대행사, 지분양 건설사들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데려와서 반드시 그 공인중개사가 갔었을 겁니다. 어딘가에 대피를 해주는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있잖아요. 전세자금 수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양업자라든지 컨설팅 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과 협업 단계를 맺어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임대 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세대 미만으로 지었을 때는 이제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분양 컨설팅 회사가 보통 끼죠. 중개사 없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매물을 올려가지고 중개를 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제 전문가 도움 받아서 하시면 좋고, 사실 웬만하면 이제 중개사 자격증 확인하고 그 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이제 계약서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같은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신 경우가 아무래도 안전하긴 하겠죠. 중개사한테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 거는 사실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자기 권리가 많이 걸려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 내용 자체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한 군데에서 10년, 20년씩 하는 공중개사는 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서 오래 한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제증서를 있잖아요. 사본을 첨부해주고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행각서를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행각서를 써준다면 본인이 돈 지급할 능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돈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행각서를 계속 써준다는 건 사기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행 확약서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거래이기는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도 효력은 있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뭐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확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받거나 하기에는. 공제증서 주는 거는 흔하죠. 왜냐면 공제보험에 보통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인중개사한테 발생한 사고 총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사고가 발생해서 배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매매가가 2억인데 1억 8천이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이거를 근데 일부 공인중개사는 그래요. 설명을 했으니까 임차인이 알아들었으니까 괜찮겠다는데 저라면 사실 그런 거 계약 안 합니다. 이건 위험하니까 감액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보증금 가지고 상환 하시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공인중개사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등기 묻은 건 다 확인했더니 대출 한 건도 없고요. 토지에 대한 건축물은 다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과실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세금 체납부분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신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국토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포하고 하거든요, 자료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보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작성하려면 신물건 딱 하나 쓴다면 최하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왜냐면 그 계약서 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질 않아요. 전 정말 하나 다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공중개사들 있잖아요. 꼼꼼히 설명하면은요 설명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부동산 계약이 있잖아요. 민법이잖아요.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계약행위예요.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재산이에요. 임대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전재산을 거는 건데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신에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좀 안전한 조치로 보실 수는 있죠. 보증보험 가입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롭기는 해요. 아무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집값 대비 뭐 전세가라던가 뭐 근저당이 잡혀 있는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보증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라서 사고율이 중요하거든요. 막상 이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약관상에 이제 문제가 있음을 들어서 뭐 거절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보증보험 가입하실 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하게 넣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에 뭐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이게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뭐 무효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뭐냐면 그 빌라 뭐 몇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반환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그가 망하지만 않으면요. 100% 보호는 되지만 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냐는 거예요.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지만 그거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집값이 30% 떨어져 버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사고 발생하지는 않겠어요? 허그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현재 전세 사기 형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신축 빌라도 되고 신축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존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허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요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 신청인이 감정 평가를 할 경우에는요 감정 평가를 가장 먼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시가격이나 KBCC나 실거래가나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채용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250%, 260%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금을 근거로 해서 전세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예요. 그걸 믿고 지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주고 그걸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시스템인가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고, 전세 사기 구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건축업자 또는 임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권 있잖아요. 대출했으니까 영업이익 발생하잖아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전세 사기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사실 이제 전세 사기죄,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어떤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이 된 사례는 많진 않았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 경매까지 하면 추가로 1년 이렇게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이 뭐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체납세액이 잡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라서 사실상 변제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한다고 반환보증보험 100%까지 확대해주고 전세자금을 확대했더니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이자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